영토를 돌려받지 못하는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74%가 대답을 했대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인류가 이제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2022년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네, 많은 분들이 좀 회의를 가졌었는데 실제 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러시아의 목표는?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죠. 정리를 하자면 영토, 질서, 정체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특별 군사작전 이렇게 해놓고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원하는 거는 영토를 넓히고 내부적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러시아 중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영토 확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갖고 있는 영토 확장의 야욕이라는 것은 거의 디폴트 같은 겁니다. 루이스 게디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만 있다면 국가로서는 가장 수지 맞는 장사다. 국가의 형성이라는 게 결국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 확장한 영토에서 인구를 늘리고 그 인구와 땅을 이용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것, 그게 전쟁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기 좋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다. 네. 숫자 외우기 좋은 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새벽 4시에 이제 러시아군이 키우, 하르키우, 마리우폴 주요 도시를 미사일로 타격하면서 들어갔죠. 네. 우리가 하이브리드전 얘기했다시피 사이버전, 그 다음에 국가 기관 시설을 장악하는 여러 가지 심리전 이런 것과 동시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제 뭐 세바스토폴을 확보를 해서 러시아의 내해로서 흑해를 완성하겠다. 뭐 국제사회의 나토의 동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과소평가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영토 확장을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나중에 푸틴도 얘기를 했죠. 소련 시절의 수준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제 질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2018년도에 이미 국제 대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지구촌의 질서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리고 유럽이 얘기하는 그 복지와 그 행복이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누가 정했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질서가 있고 러시아 사회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 뭐 행복하다 얘기하는데 마약 문제를 봤을 때 난 미국이 행복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통합으로 가고 함께 잘 살자고 했는데 유럽의 복지 문제나 아니면 유럽 연합이 깨진 거 봤을 때 그게 올바른 사회라고 자신은 보지 않는데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신들의 뭐 특별 작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전쟁 행위, 침략 행위는 러시아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러시아와 그 주변국을 다시 한번 휘어잡겠다는 거죠.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토의 동진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토가 동진을 한 적이 없다. 나토는 실은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오려고 너도 나도 손을 들고 하는 거를 막기 바빴거든요. 나토에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것을 정치적인 수사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동유럽 국가들. 이거 옛 소련의 국가고 우리가 다시 되찾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죠. 지금 네. 그 국가들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가 걱정하도록 해놓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그러면 얻은 것이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전쟁 3년 차입니다. 이제 2025년인데 러시아가 얻은 전략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영토를 점령했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네. 그리고 헤르손 이 4개 주를 점령을 했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화국 선포를 해서 자치를 하길 바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합병해 버렸습니다. 네. 영토적인 야심을 드러낸 거예요. 원래 국가란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영토의 18% 수준이니까 대단한 성공을 한 셈입니다. 네. 그러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세운 전략적인 목표는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반러시아적인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었거든요. 교체 안 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더 단단하게 통일돼가는 느낌. 네. 그렇죠. 그분 말씀 잘했어요. 이게 더 길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탄탄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전략적 목표, 뭐 부분적으로 아니면 상당히 실패. 네. 그 다음에 자원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했잖아요. 러시아가 밀 가격도 막 맘대로 해보고, 뭐 천연가스 공급을 막 축소도 해보고, 국제 유가를 막 그 틀어 막아갖고 올려보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가스도 못 팔고 기름도 못 팔고 본인들만 힘들어진 게 아니냐. 그런데 2022년에 그것을 국제 유가를 통제를 하고 중국하고 인도에만 이렇게 팔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2022년에 에너지 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했어요. 분명히 러시아로서는 에너지를 무기화함으로써 이득을 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국제사회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유럽 가스시장 점유율이 35%까지 올라갔다가 8%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다른 나라들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시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무기화한 그 목표는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네. 국내 정치의 결속은 분명히 승리를 했죠. 어쨌든 본인 자신의 임기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고 푸틴 지지율이 전쟁 직후에 83%까지 올라갔고 반대하는 사람을 2만 명을 잡아쳐 넣음으로써 결국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오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철통 같은 그 권위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푸틴이 원한 혹은 푸틴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손실이 있죠. 그러게요. 대부분의 그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러시아가 이번에 상당히 국력이 약해질 것이다. 패착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요. 네, 요거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 화면 보시면 군사적으로 지금 3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사망했거나 다쳤거나. 참고로 우리 6.25 전쟁 때 130만 명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 많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전차 2,700여 대, 항공기 100여 대 손실했는데 전부 다 최신의 전차, 최신의 항공기를 손실한 겁니다. 네. 이게 러시아니까 버티지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완전히 그냥 폭망했어야 됩니다. 군사적인 손실, 외교적인 손실, 이거 조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들이 어쨌든지 간에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토는 동진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나토에 가입하고자 줄을 섰고 나토의 파트너십 확대했고 나토의 그 신속 대응군이라고 있어요. 이것 훨씬 더 많아졌고 네. 결과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더 잘 산다. 국민들 더 좋아졌다. 그건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2022년에 GDP가 2.1% 감소했고 외환 보유고가 묶여 있어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심해져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러한 경제적 근본 그 어떤 그 버티는 혹은 성장하는 이거 전시 경제 체제라 이게 국가의 부채로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전시 체제라서 여러 가지를 막아놓고 있고 국가에서 중앙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빚으로 지금 다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 국방 체계라는 게 저 돈이 그냥 공짜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시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 경제도 덩달아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부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쨌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를 잃은 셈이 돼버렸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토에 그렇게 가입하고 싶었지만 또 가입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가입도 못하고
가입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분위기가 잃은 거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영토도 그렇죠. 잃었지만 피폐해진 국민, 그다음에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하려는 이유. 너무너무 나토 가입하고 싶어 했잖아요. 소련 붕괴되자마자 91년부터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평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1994년에 가입을 했고 계속 노력을 했으나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턱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가 2002년에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쿠치마 대통령이 나토 가입 액션 플랜을 채택을 했어요. 이 채택조차 그 전에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미달이 돼서 계속 번번이 이제 말하자면 심사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는 진짜 절규하면서 가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대로 두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원국 가입 행동 계획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뭔가 링에 올라가 보기도 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적극 반대해서 무산이 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가 침략적인 행동을 연달아서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 이후에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요. 그 와중에 나토에 계속 요청을 해서 강화된 기회 파트너국 위치를 얻었지만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가까이 가 있는 파트너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전쟁이 났을 때 원포올, 올포원에 의해서 나토국들이 다 같이 싸워주는 거거든요. 파트너국은 그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거 패스트트랙 말하자면 신속 가입 절차를 좀 작동시켜 주십시오 했는데도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을 보자면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영국과 바로 붙어 있는 동유럽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왜 가입시켜 주자고 하냐면 미국하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뭐 가입시켜주면 좋지 이 정도고 실은 나토에 가입돼서 나토 회원국들이 다 같이 러시아하고 붙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저는 봐요.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왜 나토에 가입되길 원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대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폴란드가 약해지면 그 다음 차례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방어선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형성되기를 최전선에서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나토 가입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당장 나토 가입되면 나토 국가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투 같이 그냥 이제 아예 전쟁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본인들이잖아요. 서포터가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썰 차원의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힘이 충분히 아직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위협적이다. 그렇죠. 전투하면 희생이 크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유럽의 역사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서유럽 국가와 뭐 저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놓고 싸워온 역사잖아요. 러시아 힘이 이들로 봤을 때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전쟁 중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열려 있기는 하다. 포기하면 그냥 포기할까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로 봤을 때는 진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근데 우리가 나토의 가입에 대해서 말만 많지 나토에 가입하는데 굉장히 정교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만한 가이드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마치 그 수능 시험 보듯이 에세이 시험 보듯이 다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왔거든요. 네. 나토 가입 가이드라인 조건을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시장 경제를 유지한 나라여야 됩니다. 네. 이게 안 되면 안 되고요. 그 국가 내에 혹은 주변에 소수 민족이나 소수 집단이 있으면 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누구 탄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본 조건이죠. 그리고 군대의 문민 통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문민 통제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돼요. 네. 그리고 군사적인 기여를 해야 됩니다. 돈도 내야 되고 부대도 보내야 되고 나토가 하고 있는 평화 유지 작전에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네. 약간 좀 뭐랄까 시쳇말 해서 빡세죠. 그러네요. 이어서 보자면 분쟁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국과
분쟁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있거나 종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빵점이죠. 그러네요. 괜히 나토 가입하고 싸우면은 역시 또 나토 공동의 어떤 전쟁이 될 수 네. 있는 아젠다가 맞아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포올이 도 아니면 뭔데 진짜 이건 백도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토 기준 국방비 지출, 이제 GDP 대비 국방비 2%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세계 부동의 일이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전에는 뭐 1.2%, 1.6% 이랬단 말이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GDP 대비 국방비 2%는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정치인데요. 랜드 연구소나 아니면 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한 국가가 연합작전과 육해공군 합동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국방비가 GDP의 2% 내지는 2.5%라고 네. 계산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온 것이고요.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 사이버 방어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토 작전을 같이 했는데 그 기밀이 우크라이나에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사이버 방어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인프라를 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이버 방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법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말 낮은 점수 받았던 게 투명한 국방 예산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사후 검토한 자료에 있는 건데요. 2014년에 너무나 허망하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돈바스 지역을 침공당하고 나서 스스로 사후 검토를 해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2014년에 크림반도에서 그런 강제병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우크라이나 군대가 훈련한 것을 카운팅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실사격을 포함한 대대급 훈련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카운팅했는데 한 개 부대밖에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없었던 군대. 아예 안 한 거죠. 근데 왜 아예 안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훈련을 나가려고 보면 차는 있어요. 근데 라지에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랭크 구동축이 없어요. 그런데 엔진이 없어요. 뭔가를 하나씩 빼갖고 다 팔아먹은 겁니다. 이 부패와 불투명성 때문에 그래서 나토 가입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마지막 하나는 언론 자유 및 사법 독립.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가이드라인 갖고 제가 그래서 채점을 해봤어요.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부분 충족이죠. 이건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네. 소수민족의 권리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일부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쓰는 것을 못 쓰게 한 전력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점수 여기서 깎입니다. 그리고 민간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충족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나토 훈련 작전에 파트너국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족을 합니다. 분쟁 해결 의지. 이건 제가 그냥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미충족이라고 했지만 이건 빵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GDP 대비 국방비 이거는 뭐 월등하게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정보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안이 수시로 새나갑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 투명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것들을 빨리 걷어내기가 힘들고 네. 전시에는 효율을 따지고 속도를 따지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언론의 자유, 사법 독립 이건 좀 할 말이 있죠. 전시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통제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충족, 합격이 안 되면 나토 못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죠. 이건 그렇다 치고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입했을 때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전 유럽으로 퍼질까봐 제일 겁이 나는 거고요. 영토 분쟁 상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해주면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나토 가입 안 해서 분담금 안 내다가 전쟁 나면 저희 가입시켜주세요. 이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휴전을 위해서, 종전을 위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 지치니까. 네. 미국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이 있을까 회의 갖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돼 있어요. 꼬리를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는데 이 꼬리를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간 내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만 입을 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국가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의 정체성, 역사적인 위신, 정권의 유지 이게 모든 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에서 서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뚜렷이 약속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 전쟁이 끝나면 이 뒤에 남는 건 폐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전쟁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인 상태가 건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계속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전쟁 국가의 상태가 된 거죠.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또 경험적으로 이들이 이제 크림반도가 강제로 병합된 이후에 러시아하고 서로 이제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침략적인 행동을 안 한다고 해놓고 돈바스를 공격을 했고 돈바스 일대에서 협정을 또 여러 가지 하고 서로 상호 소통이 있는 가운데 2022년에 또다시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도 나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쟁 포기 협상으로 어쨌든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개인으로서도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러시아는 지금 빼앗은 땅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 그때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걸 인정했다는 암살당할 거라는 뭐 보도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유럽도 그 땅을 갖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정치 지형학적으로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영토를 돌려받지 못하는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74%가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서는 영토 돌려주는 순간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그냥 젤렌스키 개인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아니면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젤렌스키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만약에 내가 물러서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받아서 잘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 개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기가 가는 순간. 네. 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하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실은 물러설 수도 없고 안 물러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외부 지원 구조, 그러니까 국제정치 체제와 그 구조가 마련돼야 휴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휴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EU가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군사 지원하는 그 품목들을 보면 단기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무기나 장비는 안 주고 있어요. 러시아 확 공격해버릴까봐. 그러니까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 장거리 미사일들 주면은 되는데 공군이나 이건 안 준다고. 근데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는 물품들이 저강도 뭐라 그럴까요? 저항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게릴라 수준의 무기와 장비만 주어진다면 내 전략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화해서. 그리고 이 전쟁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얘기한다는 거죠. 전쟁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이나마 이 정도의 삶도 유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직업을 관두고 다른 데로 과감히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 이걸 놓치면 나는 완전히 너무 쫄쫄 굽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도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이라는 게 사실은 갑작스레 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변화를 감당해낼 만한 그 자본, 토대, 인력이 이제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시체제로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언젠가 서방이 지쳐 떨어지면 자연히 이건 우리 승리가 된다. 우크라이나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 전략에 맞춰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유럽의 이 판도가 어쨌든 이 영토가 확정이 되는 순간 빼앗은 영토들이 러시아 것으로 그런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이 되게 됐을 때 이 국제사회 어떻게 재편이 될까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태가 휴전이 될까 종전이 될까 그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뚜렷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했는데 그렇게 서사 네. 좀 이론적으로 좀 많이 왔잖아요. 네. 사실 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 쉽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오래 갈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 한국형 모델입니다. 일단 정전을 해놓고 긴 휴전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이 모델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평화 조약, 정치적인 타결을 지금 보지 말고 일단 휴전을 하고 군사 분계선을 만들고 완충제대를 놓은 상태에서 장기 휴전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적개심을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뭐 일면 그럴만하죠. 한목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유엔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유엔을 욕보이는 일이고 유엔을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유엔은 강제로 얻은 땅을 내놓지 않고는 어떠한 협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결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A형으로 못 가는 겁니다. 유엔하고 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도 파키스탄 형태입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형태는 사실상의 경계선인 군사 분계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국경이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은 지금 군사 분계선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놓고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불안한 평화 아니면 약간 안정적인 교전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이 정치적으로만 보존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땅이 여전히 러시아의 것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상태. 이거 굉장히 불안하고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선을 사실상 경계선으로 하는 모델은 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지금 유럽에 소위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아요. 네.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땅이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내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곳들이 전부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져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안 좋아요.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 캠프 데이비드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처럼 하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나서 79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때는 뭐냐면 제한적으로 영토를 조정하는 것. 네.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반대했어요. 침략자를 양보로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캠프 데이비드 형태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 맺었던 그런 협정 형태로 가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뭐 에너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중간에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이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내부의 정전과 휴전을 위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협정을 체결을 하고 분쟁 지역을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단일 주권 아래 두 개의 실체를 놓고 권력이 분리되도록 설계한다는 이런 좀 복잡한 모델이긴 한데 실제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보스니아 내전을 종식시킬 때 데이턴 협정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일을 해봤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유지하고 점령지는 준자치로 놔두고 평화유지군을 놔둬서 러시아의 땅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땅도 아닌 곳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과연 이 역할을 기꺼이 하려 할 것인가에는 굉장히 의문이 들죠. 네.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안이 이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오스트리아형도 있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장 해제 없는 중립화, 주둔군 철수 이렇게 하고 영구 중립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그 4개의 주를 영구 중립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러시아도 그렇죠. 싫고 우크라이나도 싫죠. 러시아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하러 그럼 전쟁을 했어? 영구 중립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버퍼존을 만들려면 우리 영토 확장 못 하는데 우린 영토 확장 하고 싶다니까 소련 시절로 갈 거고 제국 시절로 간다니까 하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그 종전 그러니까 휴전 협상하고 나서 그 할 때 일단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종전 협상 뭐 3개월 이내에 네. 뭐 다시 하자 합의를 했지만 그게 수십 년에 계속 그렇죠. 이어져 온 네, 거잖아요.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이 한반도가 우리 영토로 돼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땅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북한도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불만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모델로 가면 우리도 이 어려움을 겪고 언젠가는 저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하고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 네. 방안이 아닌가 한반도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놀랬던 게 드론이라는 형태, 그다음에 사이버 여론전, 뭐 여러 가지 그 비대칭 전력에 대한 그 전쟁의 어떤 양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의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 네. 앞으로의 미래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사를 한 것은 2008년부터였어요. 네. 2008년 혹시 기억나세요? 전쟁사에 누군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 금융위기 때 아닌가요? 네. 전쟁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말렸어요. 왜 그걸 하냐? 그 중에서도 6.25 전쟁사를 저는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요? 정말 저한테 험한 말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두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전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얘기 지금 들어맞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쟁에 꽂히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인류가 이제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거 비슷한 얘기를 아인슈타인도 했죠.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싸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결시키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인류의 과제로 생각하고 내일로 생각하고 끝내는데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 에이 저 불쌍한 놈들, 에이 쟤들 봐라. 남의 얘기죠. 우리 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지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그와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러시아가 침공해서 강제로 얻은 땅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끝난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대로 할 것이고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적대국, 우리의 경쟁국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한 적이 없나요? 우리 주변은 다 우리를 침공한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먼 미래에 우리를 침공하지 않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선조들이 반복해서 10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오지랖은 못 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방송에 이렇게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토론하는 문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일은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국방, 외교와 직결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 외교 분야에서 여기에 눈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각 분야에서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차제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부처 차원에서든 여기에 대응하는 TF를 만들어서 별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할은 못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미래에는 결국은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강제로 병합한 일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모델로 삼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미래의 전쟁도 종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쟁의 본질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의 그 위정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까지 좀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전쟁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국제 정치학 쪽으로 그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들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확산 그다음에 그 끝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좀 이론적으로 도전적으로 한번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핵심 위주로 또 흥미 위주로 하지 않고 정통 그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는 컨텐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채널 또 이제 지금까지 발전 역사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요즘 이제 채널이 넘쳐나는데 보면 이제 울림 있는 컨텐츠들을 중간에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뉴스로 혹은 유튜브의 쇼츠 흥미 위주로 흘러가던 전쟁의 본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의 본질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통찰을 조금이라도 얻으셨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남보람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